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0번 프린트를 통해서 바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서양 근대사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우선 우리가 이 근세를 넘어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근대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상적인 뿌리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이제 신이 만든 이런 자연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 자연 세계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을 해보자 해서 과학혁명, 지동설, 기계론적 우주관 공부했고요. 그런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랑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법칙이 있을 것이고 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사회계약설과 자연법,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성을 통한 진보, 계몽사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이러한 근대 의식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시민혁명 해서 영국의 17세기 청교도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공부했고, 오늘은 그 시민혁명에서도 가장 마지막,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라는 과목에서 가장 좀 특별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보통 세계사가 특징이 얕고 넓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얕고 넓게 다다닥 배우는 건데,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얕고 넓은 사건들 중에 단일 사건으로 가장 심도 있게 배우는 사건이에요. 가장 분량도 많고 심도 있게 배우고, 문학 역시도 출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다른 거랑 엮어서 나오기보다는 이 자체로 나오는 경우가 물론 많아요. 물론 이게 사료가 뭐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뭐 프랑스의 이제 인권선언 이런 게 좀 엮어서 나오는 유형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그 자체가 독립된 주제로서 나오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나폴레옹이랑 아예 별개로 혁명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문항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우선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볼 거예요. 당시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혁명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혁명의 발발, 혁명의 시발점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혁명의 전개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전개 과정에서는 두 개의 의회랑 하나의 공회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 나오듯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렇게 두 개의 의회랑 하나의 공회를 볼 건데, 각각의 단계별로, 그러니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누구고 그 주도 세력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보이며 이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각각을 구분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 이제 시기사이 묻는 문제로 뭐 국민의회랑 국민공회 사이 입법의회를 묻거나, 혹은 뭐 국민공회 이후의 이야기, 뭐 이전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는 각각의 내용도 나오지만 서로 간에 이런 시기사이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후관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과정에 가장 꼼꼼하게 전후 인과관계에 맞춰서 내용을 분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프랑스 혁명은 끝나요. 누구의 등장으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프랑스 혁명은 일단 일단락이 되고요. 나폴레옹의 이제 권력 장악 이후에 나폴레옹의 시대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신분이 두 개입니다. 원래부터 황제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통령이었다가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령이던 시절에 나폴레옹의 활약, 업적, 그리고 황제가 된 이후에 나폴레옹의 업적, 이렇게 해서 통령과 황제로서의 나폴레옹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구분을 하시는 게 인물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프랑스 혁명 일단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프랑스 혁명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로건 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프랑스의 문제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제도의 모순 혹은 구체제의 모순, 프랑스어로 앙시앙 레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프랑스에는 구제도, 그 이전에 그런 아직 시대가 근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몽사상, 시민혁명 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는 그 이전에 중세, 봉건적인 그런 근세적인 요소가 여전히 프랑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프랑스는 시대는 근대로 왔지만 근세의 절대왕정, 중세 가톨릭 신분제 여기에 기초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랑스의 일단 신분별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 프랑스에는 크게 3개의 신분이 존재합니다. 몇 개요? 3개의 신분이요. 왕을 제외하고요. 자, 우선 1신분 기도하는 자, 성직자, 그리고 2신분 옛날에 싸우는 자였지만 이제 귀족, 2신분 귀족, 그리고 3신분 평민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1신분이 성직자랑 2신분이 귀족이 지배층이겠죠. 근데 얘들이 지배층인데 너무나 많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1신분이 성직자랑 2신분이 귀족이 지배층인데 얘네가 너무나 많은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그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냐? 우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건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여러분 1신분, 2신분이 아니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공무원, 관직, 정치에 1, 2신분이 아닌 3신분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1신분과 2신분의 숫자가요.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의 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성직자랑 귀족들이 모든 정치적인 특권, 이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2%가 나라의 그런 모든 입법, 행정, 사법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관직 독점도 모자라서 경제적으로 얘들은 일단 면세,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인구 2%가 세금을 내봤자 얼마나 낸다고 얘네한테 면세 특권 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지만 얘네가 프랑스에 차지하고 있는 소지가 전체 토지의 얼마냐? 전체 토지의 4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1신분 성직자랑 2신분의 귀족들이 모든 관직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체 토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40%가 뭐? 세금을 내? 안 내? 안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체 토지의 40%에는 지금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알겠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세금은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 세금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40%한테 세금을 못 걷으면 얘네한테 걷을 세금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그치, 그 아래 신분인 얘네들, 평민들에게 이 부담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신분인 평민들은 전체 인구의 98%인데 정치에 대한 참여권도 일절 없고 1, 2신분이 차지하고 내지 않는 40% 토지에 관한 세금도 모두 다 얘네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모순에 어떻게 보면 짱처리를 당하고 있는 3신분 평민에 대해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3신분 평민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고 전체 인구 98%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이 3신분도 같은 3신분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프랑스에서 자, 여기 굉장히 극소수의 1신분 성직자랑 2신분 귀족이 있어요. 전체 인구의 2%, 토지는 40%, 면세. 그 나머지가 다 뭐예요? 3신분이죠. 전체 98%.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신분 평민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이 속에선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3신분 안에서도 계층이 나눠집니다. 우선 3신분의 절대 다수는 누굴까요? 네, 노동자, 농민이요. 정확히 말하면 농민들입니다.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고요. 프랑스에서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농민들이 절대 다수야. 가장 많은 농민들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노동자들, 얘네들이 이제 절대 다수인데 같은 3신분이라도 얘네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 부르는 상공인 계층들, 돈 많은 상공인 계층들, 혹은 여기 돈이 많은 거나 돈이 여기 얘네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자신의 뛰어난 지능으로 전문직이 된 뭐 법률가, 뭐 변호사, 의사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시민계층이라 부릅니다. 부르주아, 시민계층. 부르주아. 그러니까 3신분이 전체 인구의 98% 맞아요. 1신분인 성직자, 2신분인 귀족을 빼면 싹
다 그냥 30분 평민으로 묶이는데 이 평민 안에서도 대다수는 노동자랑 농민이지만 이 소수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십자군 전쟁 이후 지중해 무역,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 무역 등으로 크나큰 돈을 벌면서 부를 쌓았던 이 상공인 계층들 혹은 뛰어난 지식으로 전문직에 진출한 법률가, 변호사, 의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상공인 계층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들을 우리가 시민 계층,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안에서도 이렇게 소수의 부르주아, 시민 계층들과 다수의 노동자, 농민으로 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불만이 많을까? 그치, 얘네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평민들이 노동자, 농민들이야. 워낙 사는 게 힘드니까, 아유, 난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나봐. 라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이 시민들은요, 부르주아들은요, 내가 쟤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쟤네보다 돈이 적어 공부를 못해? 근데 왜 쟤네가 모든 정치적 특권을 독점하고 세금도 안 내지? 라는 부조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얘들은 어디에 참여할 수가 없다?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0분은 정치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게 골 때리는 게 영국은 또 아니랬어요. 영국은 우리 젠틀이 기억나시나요? 오늘날 젠틀맨의 어원, 젠트리가 이제 지주들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언제예요? 네, 맞아요. 16세기 1차 인클로저 운동. 이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모직물이 발전하면서 이 돈을 벌기 위해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논을 뭐로 바꿉니까? 목토지로 바꾸죠. 그 과정에서 혼재되어 있던 땅을 집중시키고 소유권이 표시 안 돼 있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여기저기 터져 있던 땅들을 혼재되어 있던 땅들을 한 곳에 소유권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딱 집중된 땅에다가 뭘 길러요? 목초지, 양을 기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인클로저 운동으로 성장한 애들을 우리가 모직물로 성장한 애들을 젠트리, 지주들이라고 부르죠. 이 젠트리 지주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 계층이에요? 귀족과 요먼, 자영농인 요먼 사이에 있던 애들이 이 젠트리, 지주들입니다. 그죠? 이런 이제 상공인 계층들, 이런 젠트리, 지주들이나, 그리고 혹은 돈 많은 상공인 계층들, 이런 시민 계층들은 영국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하원에. 영국은 여러분, 이미 14, 15세기 때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100년 전쟁 이후에도 장미 전쟁들을 거치면서 전쟁이 많아졌잖아.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는 게 누구예요? 이 젠트리, 지주들이나 상공인 계층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현명한 거죠. 그 전부터 이제 조난 때부터 마그나카르타로 이어진 헌정적 전통도 있고, 또 이런 실질적인 나라에 기나긴 전쟁에 돈을 대주는 이런 젠트리랑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야겠다. 그래서 18, 15세기 때 이미 영국은 양원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을 해서 상원은 귀족들이, 하원은 이 젠트리와 시민들이 진출을 했었죠. 그리고 이 하원을 장악했던 이 젠트리 시민들 대부분 다 청교도들이었죠. 얘네들이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왕정을 엎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국은 이런 돈 많고 능력 있는 이 시민 계층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단 말이야. 근데 이 프랑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그냥 1, 2신분의 짬통입니다. 걔네가 안 내는 세금 대신 내줘야 되고 정치에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 세금 부담이 너무 커요. 1, 2신분의 면세 특권 때문에 얘네들이 안 내는 40%의 땅을 우리가 다 세금을 내야 돼. 30분들이. 참고로 영국은 귀족들도 세금 냈습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의무, 이런 인신적인 녀석도 남아있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 농노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 노동지대가 현물 화폐지대로 바뀌면서 영주의 장원이 해체되고 거기에 인신돼 있던 농노들이 해방됐잖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해방되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이게 100% 완전히 이런 봉건적인 인신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현대에도 남아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밈으로 농담처럼 쓰긴 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여전히 대학원생들을 시종처럼 부리고요. 오늘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사 임원들이 비정규직들을 인신예속을 부리잖아. 주말에 막 불러서 갑질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이땐 더 했겠죠. 여기 남아있단 말이야, 이런 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30분 안에서 특히 누가? 시민들. 이런
상공인 계층들이나 전문직 이런 시민 계층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네들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거든. 그 안에서도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전문직 이런 경제력도 축적을 하면서 플러스 뭐 전문직에도 진출하잖아요. 변호사, 의사.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또 얘네들이 어떤 사상? 그치, 계몽사상. 이제 과거처럼 당연히 나는 30문이니까 당연히 저들은 태어나길 귀족이니까 성직자니까 내가 저들보다 못한 존재야 라는 걸 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계몽사상이 뭐죠? 18세기 나온 이 계몽사상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부조리랑 미신을 타파하고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 이성으로 봤을 땐 이런 현실이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현재 이러한 신분적인 변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려오던 이런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 1, 2신분들이 정치, 경제적 특권을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는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전체 인구의 2%가 관직을 독점하고 얘네들의 토지 40%에는 세금을 안 내고 이 모든 게 30문에게 짬 처리가 되고 있고 30문들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세금과 봉건적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누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도 불만이 많았지만 특히 상공인 계층, 법률가, 변호사, 의사 같은 이런 소수의 30문 안에서도 뛰어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시민, 부르주아들이 특히나 불만이 많았다. 가진 거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계몽사상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프랑스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나라가 안정적이면 이들의 불만을 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 자체가 이때는 되게 모순이 많았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프랑스가. 이 재정의 위기는 언제부터? 절대왕정, 태양왕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펠리페 2세랑 똑같아요. 펠리페 2세건 루이 14세건 전성기를 열었지만 동시에 안으로 잘 뜯어보면은 나라 쇠락기 시작이야. 루이 16세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낭트 칙령을 폐지했죠. 낭트 칙령이라는 게 뭐죠? 네, 이 낭트 칙령 자체는 앙리 4세가 선포했던 거야. 프랑스 땅에 있는 위그노들에게 일정 부분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루이 14세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라는 신념 아래 폐지했죠. 바로 뭐죠 이게? 퐁텐블로 칙령이에요. 퐁텐블로 칙령.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위그노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영국, 프로이센, 스위스 등으로 네덜란드 등으로 도망가 버려요. 경쟁자군이 뭐 영국, 프로이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도망가면서 산업이 위축됩니다. 왜? 이 위그노들은 대부분 다 상공인 계층들이 많아요. 칼뱅이 영향을 받은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프랑스 경제력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전쟁도 엄청 많이 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기억나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랑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이제 격돌을 했었죠. 그 대가로 전쟁 끝나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왕위에 그 인정받았지만 프로이센은 슐레지안을 가져갔잖아요. 여기에 프랑스도 껴들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도와주었고요. 근데 얻은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전쟁이야. 여기서 빼앗긴 슐레지안 되찾겠다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기 딸인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프랑스에 시집을 보내면서 늘 앙숙이었던 30년 전쟁 때부터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동맹까지 맺어가면서 싸웠지만 이 7년 전쟁에서 패배했죠.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안을 되찾는데 실패했고요. 프랑스는 그렇죠. 영국이랑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잖아요. 7년 전쟁 때. 근데 어떻게 했죠? 다 졌어요. 북아메리카도 뺏기고 캐나다도 뺏기고 인도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대로 하는데 나라에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그죠? 특히 7년 전쟁이 프랑스에겐 굉장히 치명타였어요. 거기다가 이때 영국에 가진 열등감을 표출하겠다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는 그 미국 혁명에 군사 지원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냥 영국에 대한 열등감이야. 돈을 진짜 많이 쏟아부었어요. 특히 요크타운 전투.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길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적극적 도움이야. 그래 영국이 엿먹인 건 좋아. 근데 프랑스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을 독립시켜서 영국을 엿먹였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파산 직전에 위기까지 몰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 그림 나오죠.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하나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 부르주아들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배웠던 거 까먹었을까봐
복습할 때 참고하라고 여기 루이 14세 이야기, 낭트칭령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져 온 재정 문제가 이 7년 전쟁과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지원, 이걸 계기로 특히 미국 독립혁명 지원이 결정적이었어요. 국가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돈,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 돈이 없다. 그러면 재정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는 1, 2신분도 양보를 해야 돼요. 돈 내야 되고요. 그리고 3신분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돈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 이거 봐봐요. 기존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던 1, 2신분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세금을 내고 있는 3신분, 특히 이 부르주아들, 얘네들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모든 신분들의 양해와 협조와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뭘 열어야죠? 신분제 의회를 열어야죠. 1신분, 2신분, 3신분 각각의 신분별 대표들이 모이는 신분제 의회를 열어야 돼. 그게 바로 뭐죠? 3부회죠.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만든 모범의회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3부회가 있었습니다. 3부회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네, 필립 4세죠. 필립 2세 아닙니다. 필립 2세는 띨띨이 존, 영국의 존으로부터 땅 뺏어내고요. 필립 4세죠. 필립 4세가 교황, 누구랑 갈등했죠? 그레고리우스라 그러면 틀려요. 그 사람은 카노사의 구력이고 보니파키우스 8세랑 갈등을 벌입니다. 무슨 문제로? 서인권 투쟁 아닙니다. 그거는 그 카노사의 구력되고 뭐예요? 이때는 그쵸, 과세 문제. 교회랑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필립 4세가 우남 상크탐을 발표한 보니파키우스 8세를 찍어 누르기 위해 개최했던 게 신분제였던 3부회였죠. 그 3분제가 신분제였던 3부회였죠. 그게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거야. 뭘 위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과거랑 상황이 다릅니다. 필리프 4세 때만 해도 우와, 왕이 우리의 신분들의 대표를 불러줬어, 이것만으로도 감격을 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이미 계몽사상이 전파됐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제 의회를 열어서 신분별 대표를 불러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요거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신분제 의회는 신분별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3신분 대표. 특히 3신분 대표 누가 모일까? 노동자, 농민들이 나갈까? 아니야. 일단 모든 3신분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 3신분의 대표들이 모이는 건데 당연히 그 3신분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법률가, 의사, 변호사, 상공인 계층들, 그러니까 시민, 부르주아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표로 참가하는 거야. 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막 논의를 해요. 누가 돈을 낼 거냐, 면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서 이제 이거를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표결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하다가 싸움이 나요. 왜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층인 1신분과 2신분들은 원래 기존의 전통을 따르자, 원래 기존의 이 신분제의 3부에서는 어떻게 표결을 했느냐, 신분별 표결을 했어요. 신분별 표결. 근데 3신분은 그건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 머릿수 표결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분별 표결과 머릿수 표결이 뭐냐. 우선 이 신분별 표결은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1신분 한 표, 100. 2신분도 한 표. 그리고 3신분도 똑같이 한 표. 그러니까 신분별로 하나하나씩의 권리만 주자 이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3신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1, 2신분을 못 이겨요. 1신분은 1, 2신분은 같은 지배층이라 같은 의견이란 말이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3신분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들러리 아니냐, 참가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인구의 98%를 대표하는데 똑같이 한 표씩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니는 2%지만 우리 98%다. 그러니까 머릿수 표결을 하자. 그러니까 1신분 100, 2신분 100. 그리고 우리 3신분 인구 비례로 똑같이 달라고는 안 하겠다. 대신에 적어도 너희랑 동률의 승분을 겨룰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3신분의 대표들, 이 부르주아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완전 무리한 요구까지 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3부회가 모여서 신분 대표들이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을 했는데 1신분, 2신분은 신분별 표결을, 3신분은 머릿수별 표결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3신분 대표들이 터진 거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우린 더 이상 3부회를 통해 1신분, 2신분 대표들과 논의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만의 의회를 만들겠다. 하고 이 3신분 대표들이, 부르주아들이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이란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대표야 이거예요. 너네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네. 너희 1, 2신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구의 98%를 대변하는 3신분을 대변하는 우리 상공인, 시민, 부르주아들,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고 우리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의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완공 테니스장을 점거한 다음에, 그 테니스장 맞아요. 그 스포츠 테니스, 그걸 점거한 다음에 서약을 발표합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자,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테니스 코트의 서약. 30분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장에 모여서 서약을 발표하는데, 여기 나오죠. 30분 대표들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런 구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걸 법률화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는 거야. 뭐를 해산하지 않겠다는 거야? 국민의회 해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30분 대표들 간에 우리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대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이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것도 한 권의 책 때문에 그래요. 자, 시계바늘을 거슬러 돌아가서 루이 16세가 3부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때, 그때 프랑스의 CAS라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발표합니다. 그 책은 제 30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그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30분들에게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각성을 이끌어준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30분 대표들이 진정한 국민으로 각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30분이란 무엇이냐? All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들 30분은 무엇이었느냐? 과거에는 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Nothing. 우린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무엇을 바라느냐?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이거죠. 무언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책이 발표가 됐고 이미 30분 대표들은 이 책을 다 읽고서 국민으로서 의식을 각성한 상태에서 한부에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조직적 활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미국 독립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해준 바로 토머스 페인의 Common Sense, 상식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 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자, 발표된 시기는 2차 대륙회의 이후입니다. 2차 대륙회의 때 뭘 가지고 싸웠죠? 여전히 인지 부조화야. 독립이냐 자치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이미 총은 당겨졌고 이 방아쇠는 당겨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영국왕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영국왕의 눈을 가리는 의회랑 싸우는 거다. 우린 여전히 영국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아야 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토머스 페인이 뭔 소리냐? 우리가 영국, 잉글랜드를 떠나 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린 영국과 별개의 나라다. 우리가 갈 곳은 독립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의식을 각성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 덕분에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독립 선언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나 CAS의 30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역사를 바꾼 책, 이런 유명한 시민혁명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믿어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글, 펜의 힘. 여러분도 글을 쓰거나 할 때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어렵거나 길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읽으면 마음에 뭔가 묵직한 울림 같은 게 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루이 16세가 어쨌든 봐봐. 이거 국민의회 테니스 코트의 서약 참 멋지고 감동적인 얘기지만 루이 16세 왕의 입장에서 이건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찍어 누르는데 이게 루이 16세의 실수입니다. 봐봐. 지금 산부회는 그냥 산부회가 아니야. 누가 지켜보고 있죠? 파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파리의 30분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그죠? 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야말로 뭔가 달라질까? 우리 30분의 대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한부에 참여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아낼 수 있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야? 우리의 대표들의 내걸었던
머리수 표결은 거절당했고, 그래서 우리 30분의 대표들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발표했는데 왕이 지금 이걸 찍어 누르고 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그래서 분노한 파리의 시민들이 우리의 대표다, 우리의 국민들의 의회 우리 대표니까 우리가 지키겠다 하고 파리 시민들이 창칼을 들고 국민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니 이게 바로 혁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3부에랑 우남상크탐 이런 거라든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 7년 전쟁 다 적어놨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민의회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국민의회 방금 배운 내용 이어서 와봐. 국민의회 누가 만든 거죠? 그쵸? 3부회가 열리는 중에 누가 만든 거야? 30분 대표들이 만든 거예요. 이 30분 대표들이 누구예요? 노동자 농민들인가요? 아닙니다. 상공인 계층들, 전문직들, 흔히 우리가 부르주아라 부르는 이 시민계층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회는 30분 안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이 아니라 이 상공인 부르주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만든 거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애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이 부르주아적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를 비교해야 되는데 특히 국민의회랑 국민공회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회는 이 30번 안에서도 돈 많은 상공인 부르주아 계층들이 주도한 거라면 국민공회는 하층민들이 주도하거든. 그래서 돈 많은 상공인 시민계층인 부르주아들이 주도하는 국민의회와 하층민들이 주도하는 국민공회 이 둘의 성격이 달라. 나중에 이거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국민의회는 이런 상공인 계층들과 전문직, 시민, 부르주아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적어두세요. 부르주아, 상공인 계층들, 전문직들, 이런 시민 계층, 부르주아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느냐? 파리 민중들이 봉기했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30분 대표들이 그런 신분별 표결이 아닌 머리수 투표 방식에서 머리수별 표결을 이야기했다가 이게 거부당하니까 국민의회를 만들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발표했는데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거를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어디를 습격하느냐? 바스티유 감옥. 이게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여기는요,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게 어떤 감옥이냐면 프랑스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절대왕정에 왕실에 저항하는 정치 사범들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종로경찰서나 조선총독부 같이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죠. 우리에게 그 종로경찰서나 그런 데 있잖아요. 독립운동가 잡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야. 절대왕정에 저항하는 자를 잡아 가두는 그런 절대왕정의 상징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를 습격을 해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당연히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사령관들, 군인들 다 이 파리 시민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요. 민중들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프랑스 전국 각지로 퍼진다는 거야. 지금 이 바스티유 감옥은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파리 민중들이 국민의회를 지키겠다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지방 곳곳으로 퍼집니다. 이미 활판 인쇄술 옛날에 보급됐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문과 언론이 발달했던 시대야.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 각지로 퍼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도 파리에서 30분의 대표들, 상공인 시민, 부르주아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었고 그 국민의회를 지키기 위해 파리의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켰다라는 소식이 퍼지니까 이제 지방에 있던 지방에 주로 누가 많죠? 농민들이 많죠. 이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함께 혁명에 참여하자 해서 이 혁명이 지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왜? 가혹한 세금에 고통받고 있었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창칼을 들고 어디로 몰려가냐? 지주, 영주들의 성에 들어가서 그 영주들의 성을 습격하고 이제 봉건 문서들을 불태우고 이러는 거야. 우리를 치면 이제 농민들이 막 창칼 들고 일어나서 관할을 습격해서 수령을 죽이고 막 그런 노비문서 불태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이제 파리를 넘어 도시 중앙을 넘어서 지방으로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와 잘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얘들은 부르주아들이잖아. 상공인 계층들이라고요. 돈이 많은 애들입니다. 얘들에게 중요한 건 뭐야? 자기들의 권리, 뭐 재산, 소유권을 가장 중시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과격한 혁명을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특히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봉건제를 폐지해라. 우린 더 이상 이런 봉건적 예속 싫다 하고 막 영주들의 성을 습격하고 막 봉건문서를 불태우겠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얘들이 만약에 야 그거는 정당한 소유권인데 왜 그거를 불태우고 그래? 그건 재산이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분노한 이 농민들이 귀족들에게 향하는 창칼을 자기들에게 돌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국민의회는 원하진 않았지만 이런 지방으로 확산된 농민들로부터 퍼진 이런 혁명에 대응을 해야 됐어. 나를 그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드디어 봉건제가 폐지됩니다. 민중들을 옥죄고 있던 봉건제를 폐지한다라는 걸 선언하게 돼요. 문서로 발표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 좀 꼬였네요.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봉건제 폐지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얘들은 지금 부르주아들이에요. 상공인 시민계층들이야. 얘들에게 중요한 건 뭐야? 나의 소유권, 나의 재산입니다. 그 이렇게 소유권과 재산을 중시하는 부르주아들이 보기에는 봉건적 공납, 그러니까 노동지대, 현물지대 폐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건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는 재산이잖아. 근데 아무리 귀족들이라고 하지만 그런 정당한 그런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귀족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이런 소유권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폐지한다면 이 민중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을 함부로 폐지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봉건제를 폐지한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봉건적 공납, 노동지대, 현물지대 폐지대 같은 이런 봉건적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그런 봉건적 공납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왜? 그건 귀족들의 소유권이니까 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분노한 민중들 앞에 이렇게 니네가 돈 내고 그거를 폐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했다간 죽창에 찔려 죽겠죠. 그래서 교묘하게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나오잖아. 이거는 봉건적 공납을 유상으로 폐지한 국민의회 때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뭐랑 비교하라겠죠? 하층민들이 주도하는 국민공회랑 비교하라겠죠. 그 국민공회 때 가면은 부르주아들이 아니라 하층민들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공회 때 가면은 이때 가서야 봉건적 공납이 무상으로 폐지가 돼요. 대가 없이. 그 사료에도 뭐라고 나오냐? 아예 무상이라고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사료에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건 봉건적 공납이 유상으로 폐지된 국민의회고,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한다. 아예 무상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게 바로 국민공회 때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입니다. 둘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런 의회가 무상으로 폐지해 준 게 있기는 해. 바로 이런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 말고 인신예속 있죠. 귀족들이 신분적 특권으로 이 민중들을 부려먹는 거 있잖아. 막 주말에 집에 나와서 이래 이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무상으로 폐지시켜버려요. 왜? 이런 건 정당한 소유권이 아니라고 봤고 애초에 자기들은 이런 류의 신분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들과 교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귀족들이 신분적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거다. 이건 특권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야. 소유권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신예속에 관한 권리랑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회 부르주아들은 봉건제를 다시 한번 이 부르주아들을 국민의회를 주도한 부르주아들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후에 혁명이 지방으로 농민들로 확산되자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봉건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 봉건제 폐지는 인신예속, 몸을 구속하는 이런 인신적인 권리랑 예속만 무상으로 폐지했고요.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봉건적 공납은 소유권이라고 봐서 유상으로 폐지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료에는 교묘하게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연막을 씌웠습니다. 그리고요, 민중들을 달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들 돈을 쓰기 싫어. 얘들 부르주아. 내 소유권은 소중해. 내 돈을 쓰기 싫어. 그 누구 걸 뺐냐? 교회 걸 뺏어요. 프랑스는 필리프 4세 때부터 그 아나니 사건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대한 힘이 되게 약했어. 이미 왕실 주도로 교회를 한번 접한 적이 많잖아.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보기에 귀족들은 정당한 계약을 통한 재산이라 봤지만 교회는 그런 계약을 통한 소유권이 아니라고 봤어. 왜? 교회는
헌금으로 돈을 걷잖아. 근데 그 헌금은 계약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소유권이 아니다라고 봤어.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은 교회에 재산을 몰수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층민들이 주도하는 국민공회 때 가면은 소유권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공회는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국민의회는 교회, 공회는 귀족. 그리고 얘들 부르주아들이죠. 돈 버는 게 소중한 애들이죠. 돈 버는데 방해되는 길드를 폐지합니다. 길드가 이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르주아들이 보기에는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어. 그래서 그런 길드가 이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료를 발표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다른 말로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사료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은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봉건제 폐지 선언이랑 별개의 문서예요. 이제 별개의 문서야. 봉건제 폐지 선언 문서랑 이 인권 선언은 별개의 문서입니다. 이 인권 선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해야 되냐? 나중에 영국의 혁명 때 나온, 청교도 혁명 때 나온 권리청원, 청교도 혁명 때 나온 권리청원, 그리고 명예혁명 때 나온 권리장전, 그리고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 얘네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인권선언에서는 일단 뭐에 영향을 받았냐? 그 전에 나왔던 사회계약설, 뭐 계몽사상,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다 받았는데 그 증거가 일단 자유랑 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자연권,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로크의 영향을 받은 저항권, 그리고 모든 권력은 인민들에게 있다. 인민주권, 주권제민. 그리고 그런 인민과 인민 간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약을 통해 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거는 루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도 받았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 인권선언이 영국의 그런 명예혁명, 권리장전, 명예혁명, 권리장전,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권선언이 영국의 명예혁명, 권리장전과 미국 혁명,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순서상 이게 뒤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존재했던 권리장전,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받은 거지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이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예 소유권은 따로 빼놔. 17조에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 부르주아들의 재산권을, 소유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재산을 중시하는 부르주아, 상공인, 시민,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국민의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피 흘려서 왕정을 타도하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런 성직자랑 그런 귀족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 누구예요? 민중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민중들의 피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혁명을 자기들에게 이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 누구야? 지금 민중들 위에 있는 상공인, 시민, 부르주아 계층들이에요. 걔들의 냄새가 지금 여기에 흠씬 배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왕이 보기엔 이건 정말 미친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와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려고 시도를 했죠. 어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구의 딸?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잖아. 처갓집으로 도망가려고,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국경 지방인 바렌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중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치려 그래? 해서 민중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왕실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걸 하면 반응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 민중들의 실질적인 지지가 없으면 국민에 유지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바렌 도주 사건 이후에 국민의회는 민중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회, 부르주아들이 만든 1791년 헌법이에요. 이제 더 이상 프랑스는 절대 왕정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입헌군주제로 간다.
영국처럼 입헌군주제 가겠다 이거죠. 왕은 실질적 권한 없이 국가의 상징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실제적인 나라 누가 이끌어간다? 의원들이 이끌어간다. 근데 그 의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을 뽑으려면 뭘 해야죠? 그죠? 일반 민중들이 투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야? 왕을 입헌군주제로 왕의 권력을 빼앗고 왕을 상징으로 남겨두고 나라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민중들의 투표를 통한 민중들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민중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는데 얘는 부르주아잖아. 돈 많은 애들이잖아. 과연 애들이 그 노동자 농민들을 자기들이랑 같은 급으로 취급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어딜 무지렁이 농민 새끼들이 나를 어떤 한 표를 가지려고 그래? 재판에 따른 제한 선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91년 헌법은 이 국민의회를 주도하는 부르주아적 냄새가 정확하게 배겨 있는 거야. 온건한 입헌군주제의 재판에 따른 제한선거. 그래서 이런 입헌군주제와 재판에 따른 제한선거라고 하는 이 부르주아들 국민의회의 91년 헌법. 이 91년 헌법으로 구성되게 되는 이러한 재판에 따른 제한선거로 투표를 해서 뽑힌 의원들이 만든 의회가 입법의회예요. 91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회다라는 거야. 루이 16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을까? 땡큐죠. 왜냐면 루이 16세 잡힌 다음에 지금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명예로운 입헌군주제로 가준대잖아. 그래서 이 91년 헌법에 대해서 루이 16세가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귀여워요. 보시면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해달라고 보내준 헌법 91년 헌법 말하는 거죠. 이걸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인민들이 의원 여러분의 업적뿐 아니라 군주적 유지 입헌군주제 말하는 거죠. 여기에 지지를 보내므로 나 루이 16세는 이 91년 헌법을 받아들이며 이를 집행하도록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입법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국민의회 시기에 나온 봉건제 폐지 선언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91년 헌법 이 모두는 각각 별개의 문서고 누구의 냄새가 흠뻑 드러난다? 국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돈 많은 부르주아 상공인 시민계층들의 냄새가 듬뿍 묻어나는 서류들이다, 문서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91년 헌법, 이 국민의회를 주도하는 부르주아들이 바렌 도주 사건 이후에 발표한 91년 헌법 뭐였죠? 입헌군주제와 재판에 따른 제한선거. 그러니까 유산 시민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선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입법의회입니다. 자, 이 입법의회를 주도하는 건 이제 부르주아들인데 돈 많은 부르주아들. 이 부르주아들도 이때쯤 오면은 갈라져요. 마치 고려 말 정도전 정몽주처럼 같은 사대부였지만 갈라진 정도전 정몽주처럼 이 부르주아들, 이 입법의회, 이 91년 헌법으로 선출된 이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의원들, 부르주아들도 갈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 딱 지금처럼만 가자. 온건하게 지금처럼 왕 죽이지 말고 입헌군주제의 제한선거 얼마나 좋냐. 이대로만 가자 하는 온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롱드파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입법의회 그 의회석에서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파라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파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우파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유래한 거고 이 사람들 출신 지역이 지롱드 사람들이 많아서 지롱드파라 부릅니다. 그에 반해 무슨 소리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가야 한다. 입헌군주제라니 여기 만족할 수 없다. 진정한 혁명을 위해서는 왕을 죽이고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급진파. 얘들을 자코뱅 출신들이 많아서 자코뱅파라 부르고 얘들이 의회의 왼쪽에 앉아서 좌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91년 헌법, 입헌군주제와 재판에 따른 제한선거, 91년 헌법으로 구성된 입법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이제 둘로 나눠진 거야. 온건파, 왕의 처형을 반대하는 온건파, 우파, 지롱드파와 왕의 처형을 주장하는 급진 좌파, 자코뱅으로 갈라진 건데 상대적으로 누가 좀 더 잘 사는 애들이었을 것 같아? 그치? 현실에 만족하는 애들이 지롱드파, 우파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코뱅파는 그 부르주아들 안에서도 좀 몰락한 상공인, 몰락한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 다 노동자 농민들은 아니야. 지롱드건 자코뱅이건 둘 다 이 부르주아 계층들은 맞아요. 상공인, 시민, 부르주아 전문직들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나눠지는 거지. 상대적으로 좀 현실에 만족하는 잘 사는 애들과
불만이 많은 애들. 우리 한국사로 따지면은 자코뱅파가 뭐 홍경래, 전봉준 이런 애들이고 뭐 지롱드파가 이제 뭐 김홍집,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처음에는 누가 주도권을 지냐? 당연히 지롱드파가 주도권을 집니다. 애초에 지금 입법의회, 재판에 따른 제한 선고로 뽑힌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온건한 우파들, 이 91년 헌법에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롱드파, 얘네들이 주도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주도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급진적인 자코뱅에게 권력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입법의회가 맞이한 역사의 경롱의 이유가 있는데 입법의 전개를 볼게요. 자, 사실상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삼신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이거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죠.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선 넘네?가 된 거야. 특히 프랑스의 이웃 나라이자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는 프로이센이 이 입법의회를 계속해서 건듭니다. 시비를 계속 걸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위헌반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전쟁의 명분. 니네가 먼저 날 때려라 이거예요. 살살 건드리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가 좀 냉정한 상태였으면 이런 걸 적당히 이제 좀 도발을 막아냈을 건데 지금 프랑스도 혁명의 소용돌이 있다 보니까 이 지도부가 좀 냉정한 판단을 잃은 거야. 그래서 입법위회가 급발진을 해서 니네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고 가장 감정이 좋지 않았던 오스트리아. 원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랑 프랑스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죠. 30년 전쟁 때부터 안 좋았잖아. 오죽 얼마나 이 오스트리아랑 합스부르크 왕가가 싫었으면 프랑스가 30년 전쟁에서 신교편을 들었겠어요. 비록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서 결혼을 통해서 7년 전쟁 때 한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감정은 안 좋아. 그래서 입법의회는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형비원 전쟁이 발발한 게 국민공회 때가 아니야. 이게 보통 막 급진파들이 주도하는, 하층민들이 주도하는 국민공회 때 전쟁이었다 생각하는데, 국민공회 때가 아니라 이미 얌전한 범생이들인 지롱드파가 주도하던 입법의회 때 이미 급발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라고 프로이센도 자연스럽게 전쟁에 껴들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함께 입법의회는 혁명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는요. 프랑스가 싸울 때마다 깨져요. 왜 그렇죠? 프랑스는 신분법적으로 1, 2신분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 말은 이 군대를 이끄는 장교들도 다 1, 2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1, 2신분들이 지금 다 힘을 잃고 도망갔단 말이야. 사형당하거나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3신분들 중에서는 군대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요. 장교들이 없어. 그 싸울 때마다 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누구에게 민중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의병을 모은 거야. 의용군을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 민중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요. 우리가 지키겠다. 왜? 여기서 만약에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 프로인센에게 치면 다시 루이 16세랑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권력을 잡을 거고 그러면 다시 프랑스는 옛날에 지긋지긋했던 절대왕정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 꼴을 못 보겠다 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용군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이 의용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날의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유즈예요. 그래서 라 마르세유즈 가사가 그렇게 폭력적인 거야. 적들의 더러운 머리를 자르고 그 피를 뭐 또랑이 가득 채우고 막 그런 내용 나오는 거야. 군가니까. 자, 그리고 전쟁은 끝없이 길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는 오르고요. 식량은 부족해지고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중들이야. 이 민중들은 부르주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같은 진짜 평민, 30분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농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민중들을 뭐라 부르냐? 쌍퀼로트라 부릅니다. 쌍퀼로트. 여기 나오죠? 쌍퀼로트.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민중, 부르주아들이 아닙니다. 민중들을 말합니다. 근데 왜 쌍퀼로트라 그러냐? 퀼로트, 짧은 바지. 그러니까 원래 귀족들이 전통적으로 되게 짧은 바지를 입었거든. 퀼로트라고 하는. 근데 거기다 반발로 민중들은 우리는 긴 바지를 입겠다. 귀족들이 입는 짧은 바지인 퀼로트를 입지 않겠다. 해서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 긴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쌍퀼로트라 그러는데 얘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왕궁을 습격하고 왕권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게 뭔 말이야? 우리는 너희들이 만든 91년 헌법 입헌군주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뭔 놈의 입헌군주제냐? 이 모든 책임은 왕에게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니 더 이상 이 91년 헌법을 주장하는
입헌군주제 대한선거를 주장하는 왕의 처형을 반대하는 지롱드파가 더 이상 권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팡킬로트들의 이런 민중 봉기에 의해서 권력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야? 상대적으로 하층민들과 더 가까웠던 급진적 개혁을 주도하는 자코뱅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법의회가 자 국민의회 발행 사건 이후에 91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91년 헌법으로 구성된 입법의회, 이 입법의회는 처음에 지롱드파가 권력을 잡았으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의용군을 모집을 하고 이 의용군 모집 중요합니다. 나중에 국민공회 때 가면은 의용군이 아니라 그냥 징병을 하거든요. 근데 의용군을 모으게 되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결국 견디다 못한 민중들, 쌍킬로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왕궁을 습격해서 왕권을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권력의 주도권은 온건한 지롱드파에서 누구에게로? 자코뱅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 자코뱅이 이제 이 자코뱅들 상대적으로 부르주아 안에서도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는 하층 부르주아들, 급진적인 무엇보다 쌍킬로트랑 친한, 그러니까 부르주아 안에서도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하층 부르주아들이자 무엇보다 쌍킬로트들이랑 친한 자코뱅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국민공회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국민공회 좀 이따 다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